전시를 컨셉을 잡아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올해 제가 환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쯤 되면 다 사람들이 한 번 생각하는 게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나 이런 것을 되돌려보기도 하고, 옛날에 작품 했던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씩 되씹어보기도 하고, 난 도대체 한가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또 나아가서는 나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그림의 주제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됐는데,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좀 묻고, 거기에 답은 삶은 결국은 의지의 발현이다. 적어도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나름의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질문의 끝이 가면은 결국은 모든 인류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지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 우주가 신의 섭리에서 탄생한 것이냐, 아니면은 또는 신의 섭리가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냐, 또는 신의 의지 이런 것이 퍼져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묻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원시인 시절서부터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고 지구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때부터 우주 끝을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우주 끝과 신을 결부시켜보고, 이 모든 것이 또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자들이 우리는 태양계도 아직 벗어나지도 못한 주제에 몇백억 년 전, 몇백억 광년 우주 탄생 이런 이야기를, 진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은 진리, 우주의 끝, 시작점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 만약에 성경식으로 이것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뜻이 의지가 있었다면 빛이 있으라 하니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결국은 근원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이 되겠네요. 대부분 봄꽃을 그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매화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때는 매화꽃 모양을 가지고 그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봄에 핀 매화꽃이나 복숭아꽃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꽃 모양이 먼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꽃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꽃이 갖는 화사한 느낌과 막 펴나가는 그 생명력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것이 먼저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옛날 방식으로 꽃 모양을 하나씩 그리고 꽃을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 꽃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화꽃의 특성을 다 꽃 모양이 꽃잎이 5장이면 뭐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흰 꽃이 부드러운 그 봄 기운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생명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리게 됐죠. 이러한 방식은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화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관습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꽃잎 하나하나를 그리지 않고 저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에 도달하는 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대상을 보는 방법을 제 마음대로 질서를 새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분해를 시켜가지고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그것을 재조립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표현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내가 왜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가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그 방식에 따라서 재구성에 따라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한 방식으로서 이제 표현이 많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재현적인 측면에서부터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양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학창시절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쉽게 얘기할 수 없었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스무카 운동을 비롯한 거의 동양화가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쉽게도 그 정확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정확하기는커녕 비슷한 답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모색 정도라고 할까? 계속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였죠. 근데 저는 아직도 동양화가라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한테는 계속 큰 숙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양화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많이 얘기해요. 동양화 기법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차별성을 얘기를 하죠. 근데 기법이 그것이 어떤 그림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현대로 점점 발전할수록 기법은 계속 변해나갈 텐데 변해나가는 기법 속에서 이것을 동양화로 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이 어쨌든 먹이 어떻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타당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옛날 전통 동양화에서 말하는 화론이나 이런 것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년전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어찌되었던 간에 그것이 오늘날에 아직도 유용한 것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끝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양화가 아직도 동양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끝까지 고집한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동양화가 화론으로 친다 보면 형사보다 사의를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소리죠. 어떤 표현 대상을 그림으로 재현해내려고 하는 그 형사, 그 모양을 그대로 닮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림 속에 화가가 무슨 생각을 담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동양화를 가장 동양화답게
하고 그것이 전통 동양화가 새로운 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동양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작가 개인의 몫이냐라는 거죠. 그 작가 개인의 몫이라고 하면 특별할 거 없죠. 서양화가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리는 거 아니니까 다 특별하고 누구나 화가들은 자기 생각을 담기 때문에 그것이 동양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생각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서양 사람들은 나름의 진리의 기준이 있고 동양 사람들도 나름의 진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주가 생성된 방식이라든가 우주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식론이 발전하겠지만 그 인식론의 차이가 있다. 그럼 동양화라고 고집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그 인식론하고 같이 붙일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양화라는 것이 존재하고자 한다면 전통적인 동아시아 인식론의 특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그것이 오늘날에서 예술 작품에서도 표현의 주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반영된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이대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식 방법의 그 독특함,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그걸 기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이 작품 같은 것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둥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세 둥지를 대지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넓게 대지처럼 깔고 상단부에 우주 공간하고 같이 이제 두 가지를 대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동양식으로 하면 음과 양을 두 가지로 대립을 시켰죠. 그리고 이 세 둥지, 이걸 동아시아 세계라고 치고 그 세계라고 치고 여기에서 알을 품고 있죠. 생명의 알을 품고 있어요. 동아시아 예술이든 동아시아 인식론이든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또 다른 생명을 인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알을 그냥 그리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알에 연상시킬 수 있는 형상을 따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서로 순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동아시아 인식론에서는 결국은 우주의 탄생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뭐냐면은 음과 양의 변화에 의해서 세상은 끝도 없이 변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리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R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현대에도 동아시아 인식론은 계속 변해나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용하고 이원점을 타고 오는 식으로 또 음과 양이 이렇게 변해나가고 그것이 태초에 우주가 폭발하듯이 오늘날에도 처음부터 인간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인의 인식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날의 그 동아시아인들이 갖고 있던 이원적인 인식 방법, 그 인식 방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볼 것을 일단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재해석을 해내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이런 방식이 있겠죠. 기존의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문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날의 현대
재해석을 되는 방식. 근데 이제 그것은 단순히 문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서상경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 대한 또 그 진리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가 지금 이런 작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동아시아인들의 사고 방식과 옛날서부터 되는 사고 방식과 또는 문화 작품들에서 표현됐던 것을 오늘날의 시각과 오늘날의 문제에 다시 결부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그렇게 화면을 재구성을 한다면 그 화면 재구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여기다 꾀꼬리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흔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조형을 다시 맞춰주는 이런 방식으로 동양화의 새로운 동양화의 활로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도 있어도 절대적으로 이것만 된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저는 두 가지 방식은 고집을 하고 지금 두 가지 방식에 도달했는데 하나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인들만의 독특한 인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작품 세계를 동양화의 차별성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예들의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재해석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런 행동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책도 쓰고 재해석하는 책들도 쓰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또 다른 작품 세계를 구상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작가, 예술 작품은 보는 사람이 각자 해석을 해서 즐기면 된다. 뭐 저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람객이 그건 권리일 수도 있어요. 권리이긴 해도 또 작가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른 부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작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작가가 서야 되는 눈치가 없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본인의 감상 태도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면 거기에서 얼마큼의 공감대가 더 커지겠죠. 바람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체격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동양화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 참고 열람실에 있는 논문을 거의 다 섭렵을 했죠.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화론 이야기며 동양화의 근본적인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학위 논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마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거의 1000편 이상의 논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 작가 활동을 할 때도 마침 그때가 수묵화 운동을 비롯한 많은 동양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던 시대적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걸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동양화에 대해서 기존 동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양화의 특수성에 너무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할 때는 동양화는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설명은 아주 실감나게 잘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동양화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동양화의 특수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현대의 어법에 맞을 수 있는가? 만약에 현대 어법에 맞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
이미 끝난 것을 동양의 특성에 빗대어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거의 신앙 아닌가?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동양화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글쎄 우습게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화론이나 미술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실감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점쟁이도 확신이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역책을 1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주역책 표지도 안 본 점쟁이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주역책을 1000번을 읽어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허망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지점을 보면서 화론이나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동안 믿었던 화론이나 이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하는데 점점 확신이 흐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서기가 무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존 학설은 이러이러한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말끝이 자꾸 흐려진다라는 거야. 그 지점부터는 애들 앞에 서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년이 넘게 사서성경을 비롯한 시경 체계에서부터 계속 나름 해석을 재해석을 했죠. 기존 해석하고 다르게 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었던 동양화론이나 동양화에 대한 정의가 상당 부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찾다 보니까 동양화의 역사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동양화의 화론도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책을 한 3권 정도 냈는데 제일 처음에 추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군자나 이런 난초 이런 데에서 그러한 것들이 문인의 선비의 격을 나타내고 교양이 어떻고 이러한 어떤 품성이 어떻고 이러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당시에 굉장히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 문제, 구체적인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과 결부된 하나의 표현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됐을까?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추사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하나의 추사만이 갖는 특징인가라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유명한 겸쟁이 또는 풍속가인 단원 또 다른 여러 화가들, 중국의 화가들 이러한 것들이 작품 속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지점에서 저는 하나를 얻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동양화가 동양예술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사실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통 동양화는 시대정신도 없고 현실 참여의식도 없다라고 하는 비난을 굉장히 학창시절에도 지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변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동양화가 은일거사들의 예술세계냐? 예술 속에 숨어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항상 서양화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쉽게 또 매너리즘이라는 이야기에서도 벗어나가기가 어려웠었고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굉장히 현실 참여적이고 시대 정신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지 그동안 우리는 우리 예술 작품들
전통 예술 작품들에 그러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었어요. 그것을 입증을 하면서 저는 동양화가 어떤 은일거사들이 세계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격을 따지는 그러한 그 족쇄에서부터 벗어나 현실의 문제와 오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답을 내리는 이러한 방식이 동양화의 오히려 전통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제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누구도 생명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10년, 20년 더 살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림뿐만 아니라 동양 활용과 동양 미술사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 출간을 할 생각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정립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후배 동양화가들이 동양화의 족쇄를 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세상을 열어주고 싶습니다.